안녕하세요. 오늘 원가 관리 회계 첫 시간이죠. 그래서 간단히 오리엔테이션, 원가 관리 회계가 어떤 과목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회계학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중급회계, 원가 회계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이제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이 객관식이 있고요. 2차 시험이 주관식이 있는데 한 40% 원가 관리 회계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으로 보면 중급회계보다는 내용은 좀 양은 작아요. 양은 작은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같은 회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중급 회계하고 원가 관리 회계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중급 회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절대적인 양이 많아요. 양이 많고 또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원가 관리 회계는 물론 양이 적은 건 아니에요. 상당한 양이 있지만 성격 자체가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논리적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 과목이다? 모든 과목이 다 이해 과목이죠. 회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해뿐만 아니라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논리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흔히 휘발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머리에 이제 잡아두는 기간이 길어져요. 만약 여러분들이 단순히 반복적으로 암기만 하게 된다면 바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물론 수업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진행이 되겠지만 일단은 중급 회계하고 원가 관리 회계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다. 그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뭐 수험 기간이 있었겠죠. 저도 학원도 다녀보기도 하고요. 우리 이제 공부는 그 성격에 따라 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박사가 될 거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만 우리는 박사가 되기 위해서 원가관리 회계를 들어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일정 점수를 획득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 전문가도 원가관리 회계 전문가는 아니죠.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 점수를 맞아야 되는 게 우리 시험이에요. 그러면 공부 방법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면서 합격한 분들도 많이 있고 물론 이제 열심히 했지만 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분도 간혹 계세요. 근데 이제 보면 공부는 좀 목적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정해진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합격을 합니다. 사실 우리 시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어렵거나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모든 걸 포기할 정도 올인해야 되는 시험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 시험이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공부 방법에 따라서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분도 계시고 좀 짧게 단기간에 합격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얼마나 그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공부에 집중했느냐가 큰 차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뭐 한 2달 정도 계속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공부에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말씀해 드리겠지만 첫 시간이니까 큰 틀만 좀 설명해 드리면, 공부라고 하면은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일단은 뭐 예습을 하고 수업을 잘 듣고 복습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근데 우리 시험 목적의 공부는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단은 예습은 조금 파워풀하긴 하지만 효율성은 좀 떨어집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교재 다 갖고 계시죠? 자, 우리는 이 교재를 한 2달 이내에 다 마스터를 해야죠.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테스트를 거쳐서 시험을 보실 건데, 자, 이 내용 중에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시험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도 있고, 반대로 시험에 거의 나올 확률이 큰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게 되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칫 시험과는 조금 거리가 먼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 쓸데없는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습하면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려면 일단 수업 중에는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뭐 2달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양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복습은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복습을 하더라도 텀이 길면 안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을 해야 요게 날아가 버리는 걸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 중에 집중하시고 당연히 뭐 빠지시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짧은 시간 내에 복습을 하셔야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과목이 여러 과목이니까 그 전 과목을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기억을 해서 시험장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과거에 좀 공부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시험이 뭐 오랜 기간 걸리는 건 아니에요. 뭐 짧게는 1-2년, 뭐 길게는 뭐 3-4년 걸리는 분도 계시는데 공부하다 보면 시간은 금방 가요. 중요한 건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그런 느낌과 어떤 각오 있잖아요. 그거를 시험 합격할 때까지 유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지쳐서 또 다른 이유로 그만두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나름대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다들 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어찌됐든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회계 원리는 다 들으셨어요? 회계 원리? 회계학의 출발점은 회계 원리죠.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원가관리 회계만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중급회계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필수는 아니에요. 가능하면 회계 원리를 짧은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뭐 그걸 안 듣는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못 듣는 건 아닌데 회계 원리 지식을 좀 알고 계시면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이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회계 원리, 난 들었긴 들었다, 근데 오래전에 들었다 라고 하신 분들도 회계 원리 뭐 그 내용은 많지가 않으니까 뭐 동영상이나 다른 걸 통해서 짧게 한번 들어보시고 중급회계나 원가관리 회계를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이 회계죠, 회계.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원가관리 회계도 회계인데, 이 원가관리 회계가 회계학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가관리 회계는 이해를 하는 거지, 논리적인 흐름을 아는 거지 절대적으로 지식을 막 머리에 넣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회계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회계라고 합니다. 정보를 전달한다. 정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액션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가치가 있는 게 정보죠. 회계는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를 누구한테 전달할 거냐 보니까 회사 기준으로 했을 때 회사의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외부에 있으면서 회계란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주주 채권자가 있죠. 주주 채권자. 자, 이분들이 이용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재무회계. 재무회계를 여러분들은 중급회계로 이해하셔도 돼요. 즉 재무회계는 바로 뭐냐면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 여러분들 중급회계도 재무제표 작성 방법을 배우는 게 중급회계예요. 자, 근데 이 회계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부에도 있다고 해요. 그럼 회사 내부에 있으면서 회계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굴까? 경영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영자도 회계란 정보를 이용하는데 경영자가 이용하는 회계 정보를 관리 회계라 그래요. 관리 회계. 그래서 회계는 크게 재무 회계하고요. 관리 회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회계가 원가 관리 회계잖아요. 그 중 하나라고 관리 회계. 그러면 이 재무 회계하고요. 관리 회계의 내용이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엄청나게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가 관리 회계 수업을 들을 때 이 중급회계 개념을 가지고 들으면 안 돼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 일단은 이 투자자들의 정보 이용자들의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주주나 채권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식 투자도 하고 회사에 돈을 꿔줄까요? 무슨 목적으로? 투자 목적이죠. 뭐 투자 목적.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주식도 사고 돈도 꿔주고 하겠죠. 그러면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는 무슨 목적으로 회계란 정보를 이용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회사의 사장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회사에 출근을 할까? 그걸 떠올리시면 되겠네. 뭐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결제. 그쵸? 그래서 결제한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의사결정. 자, 하나가 더 있는데 뭘 것 같아요? 사장은 회사에 출근할 때 어떤 생각 가지고 출근을 할까? 의사결정하기도 하고 조직이 잘 운영이 되도록 성과 평가를 해요. 누구를? 직원들, 조직 부문들을. 그래서 의사결정과 성과 평가를 위해서 회계란 정보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 뭐 배우러 오신 거예요? 얘를 배우러 오신 거예요. 얘는 중급에게서 배우시는 거고요. 참고로 대표적인 재무제표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뤄야 될 과목은 아니긴 한데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 또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재무제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 시험 그 과목 중에 하나가 회계학이잖아. 회계학. 자, 회계학 시험 보는데 그 안에는 중급회계도 들어가 있고 원가관리회계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학문적으로 회계학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학문적으로. 회계 출발점이 뭐예요? 회계 출발점은 회계 원리가 되죠. 회계 원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 원리는 기본적인 회계 원리예요. 복식부기 원리. 그래서 요걸 좀 알고 있으면 중급회계나 원가관리 공부하는데 조금 이해하는데 좀 편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고. 자, 회계 원리 다음에 뭘 배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중급회계 양도 되게 많고요. 중급회계는 그 일반 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급회계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고급 회계. 고급 회계는 뭐 고급스럽다라는 의미보다는 일반 회계에서 다루기는 조금 거래가 지엽적인 거, 변방에 있는 것들, 그게 이제 고급 회계고요. 주로 이제 뭐 인수합병,
M&A라든지 선물 옵션, 뭐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 회계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근데 회계 원리 다음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원가 관리 회계예요. 원가 관리 회계. 자, 원가 관리 회계는 크게 두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가 회계 파트가 있고요. 관리 회계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회계학이라는 학문의 체계예요. 그래서 회계학 시험 본다고 하면 이거 다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 자격 시험의 성격에 따라서 약간 비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바로 회계학이에요. 그러면 회계라는 건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재무회계, 관리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이론적인 회계하고요. 우리 학문적인 체계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얘가 바로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얘가 바로 관리회계네. 이거. 그러면 재무회계, 관리회계 뭐 대충 어떤 건지 알겠는데 원가회계가 하나 더 있죠. 우리는 얘도 배워야 된다. 그럼 원가회계는 뭘까? 얘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가회계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는 표현을 써요. 즉 원가회계는 재무회계 측면에도 조금 연결이 되어 있고 관리회계도 조금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얘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원가회계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분필 우리 이제 학원에서 분필이 필요하잖아요. 이 분필을 어디에서 사왔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문방구 이런 데 있겠죠. 그럼 문방구 같은 회사를 우리는 상기업이라는 표현을 써요. 상기업. 일반 도소매업이죠. 그 상기업은 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인가요? 상기업은 내가 요거를 사와서 소비자한테 팔면서 약간 마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상기업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상기업도 회사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문방구가 얘를 사왔어요. 한 박스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무제표에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재고 자산이죠. 만약에 팔리면 어디에 기록이 돼요?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로 기록이 되겠죠. 그렇죠? 즉 회계 장부를 만들 때 가지고 있으면은 재고자산, 재무상태표에 팔면은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로 기록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게 재무회계예요. 그러면 원가회계는 뭘까? 원가회계는 지금 몰라도 돼요. 어제 배울 거니까. 원가회계를 한 줄로 표현하면 제조업에서의 제품 원가 계산이에요. 뭐 어렵지는 않죠. 조금 전에 문방구를 상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조업은 뭘까요? 제조업은 만드는 회사를 제조업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요 분필을 만드는 회사가 제조업이에요. 그러면 이 제조업은 이 분필을 만들 때 얼마가 들어갔는지, 즉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원가회계입니다. 즉 그러면 원가회계는 어떤 회사랑 관련이 깊은 거예요? 상기업이 아니고 제조업에 관한 회계예요. 제조업. 즉 공장에서 요거 만들 때 들어간 원가를 계산하는 게 바로 원가회계입니다.
됐죠? 그러면 자, 요거 만드는 회사가 얘를 원가 계산했어요. 보니까 하나에 100원씩이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이 분필이 공장 창고에 쌓여 있어요. 얘가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재무상태표에 재고 자산으로 기록이 되겠죠. 그죠? 팔리면 어디에 기록이 돼요?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로 기록이 됩니다. 결국에 원가 회계의 결과는 어때요? 내용은 가지고 있으면은 재무상태표, 팔면은 손익계산, 바로 재무제표, 재무회계예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면 활용면에서는 왜 관리회계입니까? 활용면에서는 자, 경영자가 이용하는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그러고요. 사장은 뭐 해야 돼요? 의사결정해야죠. 의사결정이라는 게 뭐예요? 회사의 이익을 높이는 게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익을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매출인 수익을 알아야 되고, 또 비용을 빼야 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용, 원가를 모르면 당연히 이익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에도 좀 연결성이 있고 관리회계에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의문점, 아니 원가회계가 재무회계에도 포함이 되고 관리회계에도 포함이 된다면 왜 굳이 관리회계에 넣었을까? 여기 넣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럴 것 같아요? 얘가 훨씬 중요하니까 관리회계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얘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사장 입장에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의사결정할 때는 원가를 모르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관리회계에 넣다 보니까 수년간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왔을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원가관리회계, 관리회계 구분이 애매모호해졌어요. 그래서 물론 제 교재는 원가관리회계라고 되어 있죠. 이 교재를 반 딱 자르면 앞부분이 원가회계, 뒷부분이 관리회계입니다. 딱 자르면. 근데 시중에 가시면 그냥 원가회계라는 책도 있어요. 그러면 원가회계라는 책은 원가회계만 들어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걔도 관리회계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만 표현을 원가회계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책들은 관리회계라고 해요. 그럼 그 관리회계에 순수한 관리회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원가회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요걸 배울 거예요. 원가관리회계. 요거는 중급의 시간은 잘 배우시고. 자, 그러면 아직도 뭐 그 이 원가회계라는 게 좀 아래까리하다. 여기에도 포함이 되고 여기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간단한 사례 가지고 원가회계가 어떤 식으로 재무회계와 관련이 있고 어떤 식으로 관리회계와 관련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집에 가는데 우리 집 동네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식빵이 하나에 3,000원씩이에요. 3,000원. 자, 근데 이 식빵이 다음날 가면 1,000원에 팔아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이 식빵이 원래 원가가 1,000원도 안 되는데, 왜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절대 밑주고 장사하지 않으니까 1,000원도 안 되는데 비싸지고 파는구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이 식빵의 원가는 1,000원도 안 될까? 한번 보자고요. 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식빵을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1,200원 들어갔어. 1,200원. 자, 지금 이 완성된 식빵이 지금
팔아야 되는데 못 파는 상태. 그러면 빵을 못 파면 어떻게 돼요? 빵은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며칠 지나면 폐기를 해야 돼. 폐기. 근데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다음날 할인이라도 해서 좀 팔자. 현금을 회수하자. 그러면 이 빵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장지도 있어야 되고 알바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포장지, 알바 이런 비용들을 집계를 해보니까 500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빨리 사야 되니까 가격이 싸야 되잖아요. 가격을 얼마로 할까? 이런 상황이라고. 만약에 1,000원에 판다고 하면 이 식빵 사장님은 얼마를 버는 걸까 도대체?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이 식빵의 원가는 얼마일까요? 식빵의 원가는 얘도 원가고 얘도 원가다. 우리가 이제 굳이 재무제표와 연결을 시켜 보면 이 원가를 뭐라고 그러냐면 매출 원가라고 그러죠. 매출 원가 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고 그래요? 판관비라고 할 거예요. 결국 원가는 얼마예요? 1,700원이 됩니다. 그럼 1,700원짜리를 1,000원에 팔면 700원 손해죠. 요게 바로 재무회계 관점이에요. 원가에 대해서. 근데 관리회계에서는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해석이 달라요. 관리회계에서는 얘를 원가로 안 봐요. 얘만 원가로 봅니다. 관리회계에서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용어도 달라요. 용어도.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관련 원가. 이 용어는 뒤에만 나와요. 지금 뭐 안결사항 아니에요. 이해만 하면 돼요. 다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 그냥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배울 걸지. 얘를 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관련 원가. 즉 관리회계에서는 얘만 원가로 봐요. 얘는 원가로 안 본다고. 자, 비관련 원가 중에 매몰 원가라는 표현을 쓰 매몰 원가. 즉 어떻게 보냐면 현재 어떤 상태예요? 식빵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 1,200원 들어갔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예요? 폐기 처분하든지 할인해서 파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폐기 처분하면 그건 날라가 버리는 거고, 할인해서 팔려면 얼마의 돈이 들어가요? 500원만 들어가는 거죠. 즉 원가는 500원이에요. 자, 500원짜리를 1,000원에 팔면 얼마 벌어요? 500원 번다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관리회계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좀 헷갈리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원가 관리 회계를 중구배기 시각으로 보면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할 게 너무 많아. 암기도 해야 되고.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관리 회계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재무회계에서 보는 원가, 관리회계 보는 원가가 다르잖아요. 우리 이런 걸 배우러 오신 거라고. 어찌됐든 우리가 요거를 한 2달 정도 걸쳐서 수업할 거니까 지금 뭐 조금 낯설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겁니다. 대신 하나는 뭐예요? 얘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 걸 배우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오래전에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자격증 그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될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과목당 전체 흐름을 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 놓은 상태에서 살을 붙여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부분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흐름을 머릿속에 기억해 둔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을 살을 붙여가는 게 훨씬 기억에도 많이 남고 시간도 효율적으로 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원가 관리 회계 전체 흐름을 제가 하나의 지도처럼 그려드릴 테니까 딱 잘 정리해 두시고, 이건 책이 없는 거예요. 잘 정리해 두시고 뭐 책 앞장이나 우리 그 책상 딱 붙여놓고 항상 공부하실 때 내가 전체 원가 관리 회계 흐름 중에서 지금 어느 부분들을 보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면 아마 기억이 많이 남을 거예요. 원가 관리 회계는 원가 회계, 관리 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확히 반반이에요, 반반. 그래서 앞부분이 원가 회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이 관리 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리 회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장 입장에서 의사 결정 성과 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이다고 말씀드렸고요. 원가계는 뭐라고 했어요? 다 설명해 드린 건데, 원가계는 이거 분필, 즉 제품의 원가 계산이 바로 원가 회계입니다. 큰 틀로 보면 요거예요. 큰 틀로 보면. 그럼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거 내용을 좀 살을 붙여가 볼게요, 한번. 자, 원가 계산. 원가 계산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그러면 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 이외에도 뭐 결합 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있고 혼합 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인 원가 계산 방법이라고 하면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이에요. 거기에다가 요 전체 원가를 합해서 전통적 원가 계산. 전통적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옛날 거. 그러면 최신 원가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최신 원가 계산을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라 그래요. 활동 기준 원가 계산. 뭐 영어로 표현하면 ABC Activity Based Costing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가 회계 파트에서 봐야 될 부분. 책에 다 좀 더 체크해 볼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자, 원가 계산 다 끝나고 나면, 즉 이게 얼마짜리냐?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어디로 넘어와요? 관리회계, 사장 입장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사장 입장에서. 사장 입장에서는 원가 계산의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 성과평가를 해요. 의사결정은 우리가 기간으로 구분 한번 해보면 단기 의사결정, 장기 의사결정이 있어요. 단기 의사결정, 장기 의사결정. 단기와 장기 구분은 한 1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즉 사장이 의사결정했는데 결과가 1년 이내 나타나는 걸 단기 의사결정.
1년 이후에 걸쳐서 진행되는 걸 장기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이 단기 의사결정은 일상적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고 특수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일상적은 루틴한 거,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 특수 의사결정은 단기 의사결정이긴 하지만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들. 대표적인 일상적 의사결정이 예산. 예산 뭐 다 하시죠. 예산 짜는 거. 그 다음에 아마 좀 익숙한 용어일 수도 있어요. 손익분기점이라고. 손익분기점 많이 들어봤죠. 그걸 CBP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일상적 의사결정.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 특수 의사결정은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 관련 원가 분석, 관련 원가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 가격 결정, 이런 것들이 특수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몰라요. 이거 배워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 의사결정이고요. 장기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결과가 1년 이내에 걸쳐 나타나는 거. 자본 예산이라고 그래. 자본 예산. 근데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도 예산이 있고 여기에도 예산이 있죠. 얘네 둘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서 사실 얘 앞에 종합이라는 게 붙어요. 종합예산이라고. 자, 이 종합예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예산이에요. 뭐 내년에 얼마 팔아야 돼? 내년에 이익이 얼마까? 그게 바로 종합예산이에요. 이 자본예산은 마른 예산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약간 달라요. 자본예산은 일단 장기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이에요. 유형자산 투자 의사결정. 유형자산이 뭐가 있어요? 뭐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형자산이죠. 그럼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이런 것들 한 번 사면 1년 쓰고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본예산이라고 합니다. 일단 요걸로 해서 의사결정 파트는 끝나고요. 성과평가. 상식적으로 평가를 하겠대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평가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나중에 실적이 집계가 되면 요 차이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그렇죠? 자, 이 평가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 책에서는 책임 회계 제도라고 그래요. 책임 회계 제도. 책임 회계 제도. 근데 책임 회계 제도에서 성과 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배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큰 틀이고요. 살을 좀 붙여갈게요. 살을. 자, 그러면 원가 회계에서는 원가 계산만 주구장창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 들어가면 뭐 의사결정, 성과평가 이런 것들을 배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하나 있어요. 자, 요거는 여담으로 요게 이제 1장부터 뭐 끝장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난이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렇게 갈까요? 난이도가?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이게 난이도는 달라요. 이렇게 다르다고. 자,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하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새로 이제 쉬운 부분이 나온다고. 또 공부해. 어려워. 그럼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자, 다 한 다음에 다시 오게 되면 이제 이해도가 높아져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특히 이제 회계학 공부는 이게 그 용어도 어렵고 내용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것만 지나가면 또 쉬운 부분 나오니까.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원가관리 회계에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까지는 어찌어찌 하겠는데 갑자기 이 부분 나오면 어렵다고. 자,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원가 계산의 관리적 응용이라 그래요. 원가 계산의 관리적 응용. 우리 책에서 여기 해당되는 챕터가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요. 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자, 이 파트가 왜 어렵냐면 이름이 원가 계산이죠. 원가 계산이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거예요. 사실 표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은 이름은 원가 계산이지만 여기에 더 연관성이 깊어요. 이쪽으로. 관리회계 쪽으로. 그래서 표현은 원가 계산의 관리적 응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헷갈린다고. 어쨌든 제가 뭐 쉽게 설명해 드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어느 때부터 본격적인 관리회계입니까? 자, 관리회계 구분이 바로 원가 함수 추정이에요. 원가 함수 추정. 자, 모든 원가 관리 회계 교재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챕터가. 거의 유사하긴 하겠지만 대부분 중급회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재 챕터 거의 유사합니다. 원가 관리 회계는 동일하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조금 차이 나고 일단 대동소이하지만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그럼 첫 번째, 왜 중급회계는 전 교재가 거의 내용이 동일한데 원가 관리회계는 전혀 다릅니까? 자, 그 이유는 중급회계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업회계 기준을 배워놓은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 IFRS. 즉 중급회계 자체는 일정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가관리회계는 원칙이 없어요. 우리가 원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배우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저자의 입장에서 논리가 약간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챕터가 달라요.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는 첫 출발을 잘 시작해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엄청 어려워요. 자, 근데 첫 단추를 잘 꿰고 논리적 흐름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할 게 별로 없어요. 되게 뻔해요, 다. 내용 자체가. 어찌됐든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서 모든 원가관리회계 교재 내용이 동일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딱 일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딱 여기부터 관리회계, 여기부터 원가함수 추정이라는 것부터 해서 자, 이게 바로 원가관리회계의 전체 내용입니다. 보면은 논리적 흐름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자, 여기에다가 약간 지엽적인 부분이 있는데 플러스 2개가 더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흰색으로 쓸게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첫 번째가 불확실성 하에 의사 결정. 두 번째가 최신
관리 회계. 요게 이제 원가 관리의 전체 내용이에요. 요걸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얘는 왜 두 개 별도로 빼놨냐면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인 흐름이 있어요. 연결성이 다 있다고. 얘는 바로 연결성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시험에는 나와요. 가끔. 그래서 이것도 뭐 잘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대신 여기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시험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궁금하죠? 그거 좀 체크해 드리려고. 자, 중요성을 반영해서 별표를 체크할 건데 별은 하나, 둘, 세 개로 할게요. 세 개. 세 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일단 세 개짜리. 가장 어렵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하죠. 또. 자, CVP 분석. 그 다음에 자, 일단 요 별표 3개짜리는 무조건 잘 해야 돼요. 가끔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만 찍어서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근데 중요한 부분만 찍어서 하는 건 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시험 여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 나옵니다. 그러면 요것만 공부하게 되면 다른 부분은 어때요? 아예 모르니까 손도 못 댄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다 해야 돼요. 전체 다 하되 우리가 투자를 좀 비중 있게 하는 거죠. 자, 별표 3개 친 건 무조건 잘 알아야 돼요. 얘는 기본적으로. 2개짜리지. 활동기준 원가 계산, 결합 원가 계산, 대체 가격 결정, 책임회계제도. 얘가 이제 두 번째 레벨. 별표 하나짜리. 이렇게. 자, 근데 별표를 안 친 게 있죠. 얘도 별표 하나. 별표를 안 친 거 어디 있어요? 요거. 얘는 사실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자본예산은. 내용도 많고. 하지만 수업 목적으로는 비중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린다고. 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해당 챕터 말씀드릴 때마다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는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세요. 얘는 중요성이 좀 떨어지니까 요것만 보세요. 설명드릴 건데 이 자본재산은 사실 우리 시험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찌됐든 요 내용을 조금 책 앞장이나 어디에 정리를 해 놓으신 다음에 공부할 때마다 이제 찾아가는 거죠. 내가 어느 부분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